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600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은 한 여자가 전 재산이었던 단돈 3영원을 노숙인에게 건넨 뒤 마주하게 된 믿기지 않는 반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은 것입니다. 운이 나쁘려 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옛말이 그저 농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서울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소음이 들려왔고 저는 식탁에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두유와 김밥 한 줄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입안에 맴도는 두유의 텁텁함보다 저를 설레게 했던 건 일주일 전 단짝 친구였던 이아름이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면 드디어 정산이 끝나. 그때 되면 우리 둘 다 이 지긋지긋한 원룸 생활 청산하고 한강 보이는 아파트도 알아볼 수 있어. 너 이제 고생 끝이야. 나만 믿으라고 했지? 아름이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정말 수익 나면 내가 제일 비싼 코스 요리로 한턱 낼게 라며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게 그 달콤한 성찬 대신 숨통을 조여오는 잔혹한 전화 한 통을 보내주셨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을 때 저는 당연히 아름이의 기쁜 소식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름아, 드디어 좋은 소식이야. 어떻게 됐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아름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음성이 제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누구 보고 아름이래? 너 한서연 맞지? 지금 웃음이 나오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상대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나? 내 친구 이아름이랑 같이 투자한 그 사업체 채권자다. 지금 이아름이 들고 튄 돈의 이자까지 합쳐서 네가 갚아야 할 빚이 600억이야. 알아? 이아름은 이미 해외로 날랐고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내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더군. 이 빚 내가 다 독박 쓰는 거야. 손에 들고 있던 두유팩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얀 액체가 거실 바닥을 흉측하게 적셨지만 그걸 닦아낼 정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름이가 그럴 리 없다고요. 분명히 확실한 사업이라고 했고 아름이도 자기 전 재산을 넣었다고 했어요. 당신들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남자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잘못 봐.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이아름은 이미 지난주에 태국행 비행기 표 끊어서 출국한 것까지 확인했어. 내 명의로 된 서류들이 여기 수두룩해. 3일 준다. 3일 안에 일부라도 입금 안 하면 내 집부터 경매 넘기고 그 다음엔 법대로 감방 보낼 줄 알아.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을 벌들 떨며 아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원이 꺼져 있어 기계적인 음성만이 되풀이됐습니다. 카카오톡을 보내봤지만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시 후에는 빨간 느낌표와 함께 전송 실패 메시지가 떴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그녀는 저를 차단했고 제 인생을 통째로 도려내어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5년 동안 아끼며 모은 적금은 물론 돌아가신 엄마가 제 노후와 결혼 자금으로 남겨주신 소중한 쌈짓돈까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제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밀이 없는 가족보다 가까운 사이였으니까요.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두유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름아,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잖아.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 곁에서 같이 울어주며 이제 자기가 내 언니고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잖아. 돈 없어서 고시원 전전할 때 우리 둘이 꼭 붙어 자면서 언젠가는 성공하자고 다짐했잖아. 하지만 그녀가 제게 남긴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600억 원이라는 절망의 족쇄였습니다.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릴 즈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은행과 경찰서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해외 계좌로 송금된 돈은 추적이 어렵고 연대 보증 서류가 본인 자필인 이상 민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구도 다 압류 딱지가 붙어버린 빈집을 뒤져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 구석에 구겨져 있던 1,000원짜리 3장, 그것이 지금 제 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어제 저녁 찬거리라도 사려고 남겨두었던 그 3영원이 이제 제 목숨의 값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꽉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의 서울 도심은 지나치게 밝아 제 어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종로의 어느 낡은 골목 끝 횡단보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 한 분이 해진 옷을 입고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이가 나간 낡은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른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손을 내밀지도 애처로운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끝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굽은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막다른 길에 내몰린 짐승 같은 내 처지. 저는 손바닥 안에서 땀에 절어 축축해진 3영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몇 시간 더 버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차라리 이 돈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만두 한 알이라도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노인의 낡은 그릇 안에 3영원을 조심스럽게 놓아드렸습니다. 지폐가 그릇에 닿는 가벼운 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심이 아니라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고도 오묘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마음이 참 곱구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지. 곧 좋은 보답이 있을게요.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답이라니요. 제게 남은 건 차가운 죽음뿐인걸요. 저는 대답 대신 목례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심장은 이미 죽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600억의 빚, 배신한 친구, 텅 빈 통장. 어제는 사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채권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와 쑥대밭을 만들었으니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장당한 존재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새 교회의 한 재개발 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낡은 빌딩이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계단을 한층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옥상 철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강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사정없이 휘저었습니다. 옥상 난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개미처럼 작았고 사람들은 형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 모든 고통과 수치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00억이라는 숫자도, 아름이의 가식적인 미소도, 채권자들의 폭언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겠지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남겨준 것들 하나도 못 지켰어. 난간을 붙잡은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몸을 기울이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쿠르르릉 천둥 소리 같은 굉음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제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먼지 섞인 바람을 일으키며 건물 옥상 바로 위로 내려앉고 있는 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최신식 헬기였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음이 빗전을 때렸고 그 엄청난 풍압에 저는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텨야 했습니다. 이 버려진 건물 옥상에 왜 헬기가 지면에 닿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둘이 먼저 뛰어내려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 노신사 한 분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정돈된 백발에 맞춤 양복을 차려입은 노신사는 주위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이 저와 마주치는 순간 노신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나의 은인을. 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바람에 온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등지려던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기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죠. 백발의 노신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자갈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면서도 비서의 부축조차 뿌리친 채 그분은 오직 저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름이 한서연, 이 맞소? 노신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맞구나, 서연 양. 내가 바로 박정명이요. 8년. 무려 8년 동안 자네를 찾아 헤맸어. 노신사는 감격에 겨운 듯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정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빚더미에 눌린 제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뿌옇기만 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며 기억을 더듬고 있을 때 옥상 입구 쪽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욱, 허욱, 아가씨,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아침에 제가 전 재산인 3영원을 건넸던 그 노숙인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드렸던 구겨진 지폐 3장을 손에 꼭 쥔 채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씨, 8년 전을 기억해 보구려. 남광시장 입구에서 굶어 죽어가던 한 남자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랑 5만 원을 건네지 않았소? 내가 바로 그 옆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이라고. 그 순간 뇌리에 번개라도 친 듯 8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24살의 저. 퇴근길 남광시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황달긴 얼굴의 초라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말라뼈만 남았던 그에게 저는 근처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건네며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었죠. 당신이 그때 그분이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노신사 박정명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소. 그때의 나였소. 박정명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내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가족들마저 떠나버렸지. 시장 바닥에서 굶어 죽는 게 유일한 계획이었는데 자네가 내민 그 국밥 한 그릇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했소. 그는 옆에 선 노숙인 최 노인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 최 노인이 나중에 그러더군. 그 아가씨 마음이 참 따뜻하니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은혜를 갚으라고 말이오. 박 회장은 그날 이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시장 노점상을 하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오직 저를 찾아 은혜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8년을 버틴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 역시 거친 손으로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침에 아가씨가 나에게 돈을 줄 때 손목에 작은 흉터를 보고 바로 알아봤지. 8년 전 국밥 그릇을 건네다 대었던 그 상처 말이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 양, 이아름이라는 그 못된 아이가 저지른 일들 다 들었소. 자네를 600억 빚더미에 앉히고 도망갔다지. 걱정 마시오. 내 목숨을 구한 자네의 은혜에 비하면 600억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 빚 내가 다 해결하겠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100억이 들어있네.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좀 먹게.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주는 최소한의 예우니까 절대 거절하지 말게나. 저는 카드를 밀어내려 했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더없이 진실했습니다. 최 노인까지 곁에서 회장님 마음이니 편히 받게나. 자네가 살아야 우리도 마음이 편해라며 거들었죠. 서연 양, 이제 그만 내려가세. 헬기 안이 따뜻할 거야. 박 회장은 다정한 손길로 저를 헬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차가운 옥상 난간을 붙잡고 죽음을 기다리던 제가 이제는 은인의 손을 잡고 헬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8년 전 무심코 건넨 선의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벼랑 끝에서 저를 구원하는 생명줄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전용 헬기는 구름을 가르며 서울 도심을 지나 고요한 교회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헬기 안은 기분 좋은 온기로 가득했고 비서 이 실장이 건네준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음을 꿈꾸던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와 나란히 앉아있다는 사실이 마치 꿈속을 거니는 듯 비현실적이었죠. 헬기가 내려앉은 곳은 마치 궁전 같은 대저택의 정원이었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로 솟구치는 분수의 물줄기가 석양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고 이름 모를 거대한 나무들이 저택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제가 평소 비싸서 구경만 하던 체리와 딸기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자네를 찾은 것이 100억을 번 것보다 기쁜 애라며 8년 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회장님 역시 8년 전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800억 원의 빚을 지고 가족과 집, 모든 것을 잃은 채 시장 바닥을 전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삶의 의지를 잃었을 때 제가 건넨 국밥 한 그릇과 5만 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하셨죠. 당시 제가 국밥 그릇을 건네다 뜨거운 국물에 손등을 대었던 사소한 일까지 최 노인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님은 저를 세련된 오피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으로 이끄셨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지적인 분위기에 장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희망적인 결론을 내어주셨습니다. 서연 씨, 이아름의 투자 협약서와 채팅 기록들을 보니 기망 행위가 명백합니다. 법적으로 이 600억의 채무는 서연 씨가 혼자 짊어질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이아름이 주범이며 우리는 그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그 무렵 태국 방콕에 파견된 박 회장님의 조사팀으로부터 실시간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아름이는 방콕의 최고급 빌라에서 월세 1억만 원을 내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돈과 엄마의 유산으로 산 강렬한 레드 컬러의 스포츠카, 옆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웃으며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뻔뻔한 문구와 함께 말이죠. 분노로 손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단돈 3억 원에 벌벌 떨며 죽음을 고민할 때 그녀는 제 피 같은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회장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리는 사치가 클수록 나중에 추락할 때의 고통도 큰 법이라네.
이미 그녀의 해외 자산과 계좌를 동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네. 반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아름이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와 아름이를 모두 아는 친구, 수지로부터 아름이와 연락이 안 된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죠. 저는 제가 정리한 증거 자료들, 아름이의 투자 사기 정황, 방콕에서의 사치스러운 생활 사진, 그리고 수지 외에도 여러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기록들을 모두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채팅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름이가 그런 애였어. 나도 월세 낸다고 해서 300만 원 빌려줬는데 라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까지 아름이에게 외상값을 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녀의 가식적인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 회장님의 인맥과 장 변호사의 전문성, 그리고 피해자들의 연대가 시작되자 막연했던 복수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법원에서는 아름이의 자산을 동결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녀가 자랑하던 스포츠카에는 노란색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평생 도망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아름이의 발밑으로 거대한 정의의 그물이 서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로 마련한 작은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 2명의 마케팅 기획안을 수정해주고 있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박 회장님의 수행비서인 이상옥 실장이 숨이 턱에 찬 채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는 방콕에 있는 조사팀이 보내온 긴급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죠. 서연 씨, 찾았습니다. 이아름이 오늘 밤 10시 방콕 항구에서 미얀마로 밀항하려고 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볼펜이 탁 소리를 내며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영상에서 아름이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낡은 트레이닝복에 캡모자를 눌러쓴 채 초조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보석들을 전당포에 맡겨 마련한 2만 달러를 밀항 자금으로 쓰기 위해 검은 봉지에 담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즉시 대한민국 외교부와 태국 현지 영사관에 연락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장 변호사님 역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법적 서류를 번개 같은 속도로 준비하며 그녀의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운명의 밤 10시 방콕의 어두운 항구 근처에는 태국 경찰들이 부두 노동자로 위장한 채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름이가 밀항선에 발을 올리려는 찰나 사방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난 합법적인 시민이에요. 이거 놓으라고요.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경찰이 제시한 체포영장 앞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전 저를 속였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는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름이는 마침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그녀는 장 변호사님을 통해 저에게 화해를 구걸했습니다. 남은 돈을 다 돌려줄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뻔뻔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화해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심판을 그대로 받게 하세요. 그녀가 저와 친구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게 입힌 상처는 돈 몇 푼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저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아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8년 전 박 회장님을 도왔던 날 입었던 것과 같은 연한 하늘색 원피스를 차려입었습니다. 유리병 너머의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모습으로 제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감옥 가기 싫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름아, 네가 훔친 건 내 돈만이 아니야. 우리의 우정,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은 거야. 법은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장 변호사님은 그녀가 사기 및 불법 자산은닉 혐의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마침내 열린 선고 공판날 법정안은 저와 수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이아름을 사기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7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모든 자산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7년이라는 형량이 선고되자 아름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법정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햇살은 눈부시게 찬란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짜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 양, 고생 많았네. 이제 정말로 자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야. 이아름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장 변호사님이 환한 미소와 함께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굴레를 완전히 벗겨줄 마지막 정산이 담긴 은행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아름의 은닉 자금과 경매로 처분한 명품 자산들이 모두 정리되어 마침내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도 이 300만 원이라는 소중한 결실이 남은 것이었죠. 카드를 건네받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듯 숨 쉬는 것조차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외삼촌께 전화를 걸어 마지막 남은 3억 원의 빚까지 모두 갚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삼촌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1. 성장의 발자취와 새로운 위기. 어느덧 제가 세운 서연 컨설팅은 직원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든든한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일 가게부터 동네 식당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며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었죠.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저는 다시는 절망하지 않을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길목에는 언제나 시샘의 바람이 불어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컨설팅 업체의 장태호라는 인물이 사무실로 들이닥쳐 저희의 기획안이 자신들의 것을 표절했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같은 뜨내기가 대기업의 기획을 훔치다니 법정에서 봅시다 라며 독서를 내뱉고 나갔죠. 신입 사원인 김 대리는 울먹였지만 저는 박 회장님께 배운 대로 침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발로 뛰며 기록한 시장조사 노트, 현장 점검 영상, 그리고 고객들과의 상담 녹취록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장태호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을 때 저는 준비한 방대한 근거 자료들을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긴 원천 데이터 앞에서 장태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결국 변호사에게 끌려나가듯 사과하며 물러났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의가 싹 틔운 공동체의 기적. 박 회장님은 제게 창업 희망 기금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셨습니다. 단순한 영리 목적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돕는 이 기금에 도전하며 저는 우리가 도왔던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국밥집 이모님의 매출 증대 사례와 가죽 공방 장인 아저씨의 온라인 판로 개척기 등을 보며 심사위원이었던 이 시장님은 깊은 감명을 받으셨죠. 서연 씨, 당신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돕고 있군요. 우리는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2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팀원들의 급여를 인상해주고 더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컨설팅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상인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사회를 위한 상생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최 노인님이 새로 이사하신 동네의 독동 노인들을 위해 우리는 이웃사랑 돌봄단을 조직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기고 어르신들은 젊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봐주며 잊혔던 공동체의 정이 살아났습니다. 담벼락마다 따뜻한 인사와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사명원을 건넸던 그날의 작은 선의가 얼마나 거대한 숲을 이루었는지 깨달았습니다. 3. 마지막 편지. 그리고 영원한 안녕.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던 날, 장 변호사님을 통해 이아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아, 면회 와줘서 고마웠어. 이곳에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어. 네가 내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 큰 용기가 됐어. 출소하면 너처럼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진심으로 행복하길 빌게. 저는 그 편지를 예전 사진들이 담긴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 가슴 속엔 그녀에 대한 원망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 놓인 새로운 삶과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죠. 밤 공기가 선선해진 퇴근길, 가방 안에는 최노인님이 직접 키워 건네주신 싱싱한 백배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상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한서연은 이제 없습니다. 선이라는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한 여성 기업가이자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평범하지만 강인한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거칠지만 누군가 건넨 따뜻한 손길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서울의 밤거리. 저는 내일 만날 새로운 인연들을 떠올리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